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9번 프린트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남은 부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번에 거랑 너무 이어서 하면 하나의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끄는 거고, 지난 시간엔 우리가 뭘 공부했죠? 네, 조선의 경제 발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후기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 자, 그래서 조선의 경제를 전기, 후기 비교해 보는데 그 비교해 보는 분야가 첫 번째로 농업이었죠. 농업하면 여러분들 전기엔 직파법, 후기에는 무슨 법? 이양법. 이 이양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에서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되어가는 배경, 과정, 내용들 상업이 좀 내용이 많았죠. 금난전권, 시전상인 금난전권, 경시서, 평시서, 장시, 보부상, 화폐유통, 이양법, 대동법, 시내통공, 특히 사상들, 각 지역별로 활동한 이 사상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조선의 경제발전 두 번째로 무역, 수공업, 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배웠던 이 조선 후기 사상의 발전, 이렇게 사적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장사하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공기업이 시전상인 공인이라면 얘들 사상은 사기업을 말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었죠? 이거랑 이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수해볼게요.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하며 전국적으로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나라와의 무역을 전담하는 의주에 기반을 둔 만상, 그리고 동래에 기반을 두고 일본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내상. 특히 송상은 이 의주 만상과 동래 내상의 유통 중개 무역도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평양의 유상 같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구나 이런 교통의 중심지를 무대로 상품의 중개, 보관, 운송, 숙박, 금융 같은 거라는 객주랑 여각들도 있었어요. 자, 특히 요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외 무역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그걸 말하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중국과의 조공을 통한 공무역이 중심이었어요. 공무역, 국가가 주관하는 무역.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은 중국에게는 우리 조선이 작은 나라 을의 입장에서 큰 나라 갑의 입장에 있는 중국을 섬긴다라는 4대 외교를 했고, 그 4대 외교를 위해서 당시 중국 명나라에게 조선이 매년 뭘 갖다 바쳐요?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회사품을 받고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군신관계지만 실제로는 실리 외교였는데, 아무튼 이 조공사절단을 파견할 때 그때 정도 돼서야 외교 화신들과 상인들이 따라가서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역을 할 수 있었고, 이 말은 국가가 모든 무역을 통제하는 공무역 중심이다. 이 말은 개인이 장사하는 사무역은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무역은 조공을 통한 공무역 중심으로 국가가 무역을 통제했고, 개인이 하는 사무역은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국가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역은 개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무역, 사적인 무역은 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은의 유통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런 사무역을 주관하는 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사상 중에서도 의주에 기반을 둔 만상, 청나라와의 무역, 동래에 기반을 둔 내상, 일본과의 무역, 얘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무역과 일본과의 무역 살펴볼 건데, 아까 봤듯이 공무역은 개시라 그러고 사무역은 후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강 개시, 경원 개시, 회령 개시, 중강 후시, 책문 후시 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경원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역 경원 개시, 그리고 회령에서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역 회령 개시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주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중간 개시와 함께 사무역인 후시. 이걸 담당하는 게 누구야? 의주 만상들인 거야. 이 의주의 만상들이 이 중강 후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책문 여기서도 사무역인 후시 이것도 이제 만상들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를 보시면은 파악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공무역,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무역, 특히 중강후시, 책문후시 같은 이런 사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다? 의주에 있는 만상들. 얘네들이 이제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지냐? 수출과 수입품은 뭐냐? 일단 수입품은 당연히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후진국이잖아요. 당연히 어떤 물품을 수입해요? 전형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줄 수 있는 선진 물품, 비단, 약재, 문방구, 뭐 서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럼 우리는 뭘 수출하느냐? 기본적인 1차 원료를 수출을 하는데 인삼. 선생님, 인삼은 송상들이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인삼들이 송상을 팔죠. 그러니까 이 의주의 만상들은 그 개성의 근거지를 둔 송상들로부터 인삼을 사서 그 송상들로부터 산 인삼을 청나라에 파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인삼이 나온다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송상을 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은 같은 걸 파는데 이 은은 일본과 나중에 연결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의주의 만상들이 사무역, 중강우시, 책문우시 같은 사무역을 의주의 만상들이 주도하고 청나라에게 인삼, 송상으로부터 산 인삼을 청나라에 팔고 그리고 은은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은을 또 청나라에서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단, 약재, 문방구, 서적 같은 선진 물품을 수입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과의 무역은 좀 지리적으로 단순해요. 장소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어디? 여기 동래. 여기에 이 동래에 외관이 설치돼 있어요. 동래 외관. 그 광해군 때 기후협조 이후로 부산에서도 동래 이 한 군데에서만 딱 외관을 설치해 준 거야. 그래서 공무역인 외관 개시 그리고 사무역인 외관 후시 딱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무역인 외관 후시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동래에 있는 내상들입니다. 내상. 글씨가 왜 이러죠? 내상. 동래의 내상들이 이런 무역을 주도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품, 수출 당연히 뭐도 팔아요? 인삼. 여기서 인삼이 나와요. 이 인삼 누구한테 산 거야? 그래, 송상들에게 산 거야.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사상들의 활동 이야기할 때 이 개성의 근거지를 둔 송상들이 인삼 재배, 유통 이걸 전국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만들어진 전국적인 지점이 송방이고 얘네들이 의주의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하는 의주의 기반을 둔 만상과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이 동래 외관의 근거지를 둔 내상들 간에 중개무역 한다고 했잖아. 이 중개무역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인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개성의 근거지를 둔 송상들이 인삼, 이 인삼을 가지고 의주의 만상들에게도 팔고 동래의 내상들에게도 파는 거야. 그럼 이제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들은 이 송상으로부터 산 인삼을 청나라랑 일본에도 팔고 요런 식으로 중개무역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성의 근거지를 둔 송상들이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이 외관에 있는 내상들과 중개무역을 한다라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인삼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인삼의 전국적 유통을 위해서 전국 지점인 송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인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본에게도 인삼을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서 수입하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은이에요. 은.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최고의 은생 강국입니다. 전 세계 은의 생산량의 40%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은 그러면서 되게 축복받은 땅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은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의 은이 조선을 통해서 청나라로 가는 거야. 왜냐면 당시 중국은
이것도 세계사적인 이야기인데 참고로 들으세요. 왜 그럼 청나라는 은을 원했느냐? 당시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은본위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본적인 화폐가 은이었어. 그러니까 은의 수요가 많은 거야. 근데 일본은 은이 많잖아.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이 일본에게서 은을 사가지고 이걸 청나라에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수입품에도 은이 있고 그 은이 청나라의 수출품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은을 동레이 내상들이 사서 이걸 또 이제 송상들이 또 사가지고 의주의 만상들에게 넘기면 의주의 만상들은 또 그 은을 청나라에 넘기고 이래서 은이 일본의 수입품이자 청나라의 수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인삼도 아까 말했듯이 송상을 통해서 의주의 만상과 동레이 내상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삼도 나오는 거고요. 이해 가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나름 조선도 활발하게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일본, 청나라 이렇게 있을 때 조선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전담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의주에 있는 만상들이 사무역을 전담하고요. 일본에게는요, 동래에 있는 내상들이 이 동래에 외관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무역을 전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 연결해주는 게 개성에 있는 송상들이 이 가운데서 이 둘을 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상품이 뭐예요? 네, 인삼 팔죠. 이 송상들을 통해서 인삼이 양쪽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은은 또 조선을 거쳐 청나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무역의 주도 세력과 흐름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은과 인삼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탐구 자료들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상업의 발전, 이런 또 공인들, 대동법을 주도하는 공인들이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성장했다. 이걸 비판한 게 박지원의 허생전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전황에 대한 이야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개성상인 송상들과 인삼, 그리고 장시와 포구, 신의 통공, 사상 등등 탐구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광업 남았는데, 얘들은 간단해요. 일단 수공업과 광업이 왜 발전하게 되느냐?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농민들에게, 평민들에게 특산품을 직접 걷는 게 아니라 토지 단위로 쌀, 포, 돈을 걷고 이걸 가지고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는 상인들인 공인들을 고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공인들이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전국의 시장들에서 물건을 사니까 당연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당연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그런 상품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수공업 발전한다는 거는 수공업의 재료가 되는 광물도 필요하니까 광산도 발전이 되고, 이런 수공업과 광산이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통제하는 관영이었다가 이런 조선 후기 대동법,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국가의 통제가 안 되니까 민영으로 넘어갔다. 이게 기본 핵심이야.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수공업과 광업 모두 한 번에 비교할게요. 조선 전기와 후기. 우선 조선 전기의 수공업은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조선은 다 처음에 국가가 통제했어요. 관영, 수공업. 그래서 국가가 이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데,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 장인들을 뭐라 부르냐? 관장이라 그래요. 관장. 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이다 해서 관장이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이런 관장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부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누가 관장이다 라고 해서 장인들의 명부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장안이라고 해요. 안이 명부의 뜻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때 향안이라는 거 나와. 향촌사회 양반들의 명부, 향안 이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향안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야. 안은 명부입니다. 이런 장인들의 명부인 공장 안에 이제 관장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국가에 수속돼 있는 관장들을 이제 공장의 명부를 보고 이번에 누구누구 불러! 이래가지고 얘들을 역을로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돈 주고 자본주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관영수공업으로 수공업을 통제하고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을 관장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관장들을 다 공장안이라 명부에 등록해놓고 얘들을 통제하는 거야. 그 국가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역으로 동원해서 그냥 무상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공장 안에 등록되어 있는 장인들을 동원해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럼 얘네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일단 군대 안 보내. 그래서 우리가 군역 배울 때 원칙은 양인 개병제지만 수공업자들은 상인들은 실제로 군역 이름을 지지 않는다겠죠. 왜? 수공업자들은 이 역을 동원하니까 이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걸로 군역 이름을 대체한 거고요. 상인들은 아까 봤듯이 시전상인들 국가에게 돈 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양인 개병제였지만 상인들은 국가의 이런 독점적 판매권을 받고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군역을 면제받았고, 수공업자들은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니까 군역을 면제받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가는 건 농민들밖에 없어서 실제 운영은 농병 일치제였다라는 게, 원칙은 양인 개병제지만 사기인 수공업자 양반 빠지고 실제로 농민들만 군대를 갔다. 농병 일치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수공업자들은 싫겠죠. 이렇게 돈도 못 받고 일하는 거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막 부려먹는 거잖아. 근데 임진왜란과 호란, 양란이 터지면서 이제 국가의 행정체계가 붕괴됐잖아. 국가의 토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 문서인 양안, 인구를 문서해 놓은 인구대장인 호적이 불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공장안도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역제, 사람들을 부려먹는 부역제가 행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등록하려고 해도 당연히 수공업자들은 이런 공장 안에 등록되는 걸 기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야? 점점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의 수요는 늘어난단 말이야. 이러니까 더 이상 국가가 과거처럼 조선 전개처럼 이런 공장 안에 등록하는 이런 부역제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수공업이 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래서 관영 수공업이 뭐로 바뀌어? 민영 수공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돈만 내라. 그냥 장인세만 납부하면, 일정량의 세금만 납부하면 너희가 뭐라건 자유다. 니네가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어서 팔고 돈 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장인세를 납부하면 수공업자들은 자유롭게 수공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수공업자들이 막 물건을 만드는데, 수공업자들 물건 만들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뭐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를 사야 되잖아. 근데 그럼 돈이 당장 없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당장 그 물건 제작에 필요한 재료값이 없어. 이런 것들을 노리고 누가 접근하냐? 이 상인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돈과 원료를 미리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만든 물건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야. 상인들이 미리 이 자금이랑 원료를 수공업자들에게 선대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납부받는 거야. 상인 자본이 수공업자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 그래요.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과 원료를 미리 선지급해주고 선대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수공업자들은 정말 최소한의 이득밖에 못 챙겨. 힘들게 물건 만들어도 상인들이 이득을 다 챙긴단 말이야. 유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능력 있는 수공업자들, 좀 돈을 좀 번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파는 독립 수공업자들도 나오게 돼.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벗어던지려고 일부긴 하지만 독립 수공업자 들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영업이죠. 프랜차이즈 벗어나서 나 혼자 메이커 만들래! 이래서 일부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오지만 대다수의 수공업자들은 이런 상인 자본의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업은요, 마찬가지예요. 광업 역시도 조선 전기, 이 관영 수공업이 유지될 때는 당연히 이 수공업의 재료가 되는 광산, 광업도 관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해서 이 광산에서 그런 광물들을 캐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광산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은 일반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오직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채, 민간이 광산을 채굴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을 부역을 동원해서 이 필요한 광물을 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터지고 호란 터지고 부역제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 옛날처럼 행정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필요한 수요는 늘고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필요한 광물의 양도 느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관영으로 안 되겠다 해서 민영으로 바꿔버립니다. 광업 역시도. 그래서 나오는 게 설점수세제라는 게 나와요. 설점수세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주에서
민간 광업자를 불러 모아. 그리고 국가의 광산을 얘네한테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전에는 금지시켰던 사채. 민간 채굴을 허용해 주는 거야. 이걸 일일이 지금 국가가 백성들을 역으로 동원을 해서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캐는 게 힘드니까. 자, 이게 왜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외란, 호란, 양란 이후에 더 이상 이 부역제가 붕괴되면서 국가가 조선 전기처럼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해서 수공업 물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필요한 양은 많은데 힘들어지니까 민간 광업자들에게 너희들이 광산을 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준 거야. 대신에 뭐만 내라? 세금만 내라. 그걸 우리가 설점수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의 광업자들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이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는 거를 허용해주고 내는 세금을 설점수세라 그래. 그러니까 돈만 내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면 채굴을 허용하겠다. 근데 이러면 당연히 어떤 말이 등장하냐? 난 세금 내기 싫은데 광산에서 캐고 싶어. 이런 얌치들이 등장하겠죠. 걔들을 잠채라 그래. 몰래 채굴하는 애들. 애들도 증가합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점점점 이 광산의 경영이 전문화 분업화됩니다. 자, 봐봐. 이 민간의 광업자들도 이제 이 광산을 캐야 되는데, 여러분, 광산을 캐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죠? 굉장히 힘들잖아. 오늘날에도 광산을 캐다 보면 되게 위험하게 막 갱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산 경영이 전문화 분업화됩니다. 자, 국가의 설정 수세를 납부하고, 이 돈을 납부하고, 이 광산의 채굴권을 얻은 사람들은 자본가들이겠죠. 얘들이 실제로 내려가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낑냐 이러면서 막 광산을 캐진 않을 거 아니야. 얘들은 국가에게 돈을 바치고 설정 수혜를 바치고 국가에게 광산의 채굴권만 얻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채굴권을 얻은 광산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돈만 대주고 전문 경영자를 고용하는데 이걸 덕대라 그럽니다. 전문 경영자. 그러니까 오늘 치면 CEO죠. 기업을 운영하는 CEO. 전문 경영인 CEO. 그리고 이런 CEO들은 말 그대로 경영만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들이 일을 광산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고용하겠죠. 스티브 잡스가 직접 공장 가서 아이폰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자본을 투자받아서 이 광산에 전문 경영자로 임명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덕대라 그런다. 전문 경영자. 중요한 용어입니다. 덕대. 이 덕대들은 경영을 담당하고 얘들이 이제 실제로 광산에 내려가서 광물을 캐는 노동자들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혈주, 광산 노동자라 그럽니다. 혈주. 혈주가 이제 전문 채굴업자들. 이고 얘들도 또 필요하면 이제 임노동자들. 아까 그 이양법으로 밀려난 임노동자들 있죠? 얘들을 또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혈주와 광산 노동자들이 광물을 캐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주, 자본가 얘들은 이제 국가에 설점 수세 그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이 채굴을 허용받은 겁니다. 사채를 허용받은 거죠. 사채를 허용받은 거야. 그 얘네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누굴 고용해요? 전문 경영인 CEO에게 고용을 하는 거야. 자본을 투자하면은 이 전문 경영인 CEO는 전문 채굴업자인 혈주랑 모두를 전문가로 꾸릴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임노동자인 광산 노동자들도 고용해서 이 광산을 채굴한다는 거야. 이렇게 막 광업이 발전한 대표적인 지역이 평안도 지역입니다. 서북방 지방. 그래서 우리가 홍경래이 난 때, 홍경래가 난을 일으킬 때, 몰랑 양반이 홍경래가 난을 일으킬 때 이 광산 노동자들을 동원했다라는 게 그 지역이 워낙 이런 광산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수공업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농업, 그리고 상업, 무역, 화폐도 했죠. 화폐, 다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농업, 상업, 화폐, 무역, 그리고 수공업과 광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용 좀 많았죠? 탐구 자료들도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지 정리해놓고, 한능검 기출문제에 실어놨으니까, 이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